저녁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값비싼 이탈리아산 대리석 식탁 위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요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부부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미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고 있었다. 이진우는 묵묵히 스테이크를 썰었다. 그의 아내 최수연은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실망감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최수연은 오늘 있었던 사교 모임에서의 불쾌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남편들은 모두가 알아주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거나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 혹은 최소한 대기업의 핵심 부서 팀장이었다. 그에 비해 자신의 남편은 중견기업의 말단 직원 존재감조차 희미한 남자였다. 그 사실이 그녀의 자존심을 매번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오늘 김 변호사 사모님 만났어. 남편이 이번에 M&A 건 크게 성공시켜서 회사에서 보너스만 몇 억을 받았다고 하더라. 그 돈으로 청담동에 작은 상가 건물을 샀다지. 뭐야. 당신은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진우는 대답 없이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그의 침묵은 최수연의 신경을 더욱 긁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발 무슨 말이든 좀 해봐.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관심도 없지. 그저 회사에 가서 시키는 일이나 하고 월급날에 돈이나 받아오는 게 당신 인생의 전부야.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진우의 가슴에 박혔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사실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데이터와 암호화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접시 위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뇌는 몇 시간 전 그의 팀으로부터 보고받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 그 끝에 있는 인물은 바로 그의 장인어른이자 미라클 건설의 회장인 최태준이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는 지금 그의 아내가 누리고 있는 호화로운 삶의 미천이 되고 있었다. 최수연은 남편의 무반응에 거의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최고급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우아하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당신의 그 성실함이, 그 우직함이 좋았어. 하지만 이젠 지긋지긋해. 그건 그냥 무능력함과 패배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어. 그 순간 진우의 손목에 찬 평범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에서 짧은 진동이 느껴졌다. 화면에는 최종 확인 완료 코드명 아이스버그라는 단순한 문구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장인 최태준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계좌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신호였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의 결정뿐이었다. 진우는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그런 태연함이 최수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어딜 가,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잖아.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평생 남들 밑에서 아무런 야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고. 진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고요한 심연과 같아서 최수연은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알 수 없는 한기와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주춤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독서를 퍼부었다. 정신 차려, 이진우. 넌 그냥 말단 직원일 뿐이야. 그 말이 진우의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졌다. 지난 몇 년간
아내로부터 받았던 모든 멸시와 무시가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그의 결심을 마지막으로 굳혔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비켜 서재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최수연은 허탈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남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리는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이진우의 얼굴에서 무표정한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사냥꾼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서재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책과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진우가 벽의 특정 부분을 누르자 책장 하나가 소리 없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공간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암호화된 통신 장비들이 즐비했다. 이곳이 바로 아우라 그룹의 비밀 조직 특수자산관리팀의 팀장 이진우의 진짜 지휘본부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메인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추적 데이터와 자금 흐름도, 그리고 최태준 회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난 1년간 그의 팀은 미라클 건설 내부의 거대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을 비밀리에 추적해왔다. 최태준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 정관계 로비 자금과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팀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충실한 부하이자 팀의 부팀장인 박서준에게서 즉시 암호화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나타난 박서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팀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실행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 작전의 거대한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귓게는 아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넌 그냥 말단 직원일 뿐이야. 그는 차갑게 눈을 떴다. 사적인 감정은 배제해야 했지만 오늘 밤 그 말은 공적인 정의를 집행해야 할 마지막 명분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래, 지금 즉시 아이스스톰 작전을 개시한다. 최태준 회장과 관련된 모든 의심 계좌 단 하나도 남김없이 동결시켜.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화면 속의 박서준은 짧게 경례를 하고 통화를 끊었다. 곧이어 진우 앞의 모니터들에서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최태준의 비밀 계좌들이 하나씩 시스템에 포착되었고 Access Granted라는 문구와 함께 붉은색 프로즌 도장이 찍혀 나갔다. 스위스 비밀 은행의 금고부터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계좌까지 거대한 부의 제국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있었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서재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중 하나가 바로 몇 시간 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질 그의 아내와 장인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거학을 뿌리 뽑고 그룹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의 임무이자 숙명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평범한 서재로 돌아왔다. 숨겨진 공간의 문이 닫히고 그는 다시 중경이업의 평범한 말단 직원 이진우의 가면을 썼다. 그는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거실 소파에는 최수연이 와인병을 거의 비운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이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진우는 아내를 지나쳐 침실로 향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변해 있을 것이다.
최수연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녀의 배경, 그녀의 부, 그녀의 세상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편이 그저 평범한 말단 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진우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우는 현관문을 열고 집을 나섰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새벽의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경멸을 감내하는 남편의 공허한 눈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아내 최수연이 타고 다니는 화려한 흰색 스포츠카와 나란히 그의 낡은 국산 세단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키를 주머니에 넣은 채 주차장을 지나쳐 걸어 나갔다. 그의 진짜 발은 이런 평범한 이동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인적이 드문 새벽 거리를 가로질러 콜택시 앱으로 미리 호출해둔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다. 강남 파이낸스 센터 앞으로 가주세요.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저 불빛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위해 잠 못 이루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욕망의 정점에서 그의 장인 최태주는 곧 닥쳐올 파멸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편안한 잠을 자고 있을 것이다. 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평온은 오늘 밤으로 끝이었다. 강남의 심장부 화려한 마천루들이 위용을 뽐내는 파이낸스 센터 앞에 차가 멈췄다. 진우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마치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자연스럽게 건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로비의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비상구 표시가 있는 복도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시설관리실이라는 낡은 팻말이 붙은 문이 있었다. 그는 문 옆에 있는 소화전을 열었다. 안쪽에는 화재 경보기 버튼 대신 지문과 홍채를 동시에 인식하는 최첨단 스캐너가 숨겨져 있었다. 스캐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와 그의 눈과 손을 훑었다. 잠시 후 아이디 제로, 접근 허가라는 기계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숨겨진 엘리베이터가 나타났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는 버튼 하나 없이 그의 무게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지하 깊숙한 곳으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수십 명의 엘리트 요원들이 거대한 스크린 월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버가 내는 낮은 소음과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공간. 이곳이 바로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 특수자산 관리팀의 심장부 네스트였다. 모든 요원들은 진우의 등장에 자리에서 일어나 묵례를 했다. 이곳에서 그는 더 이상 이진우 대리가 아닌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팀장 제로였다. 팀장님 오셨습니까? 박서준이 그에게 다가와 보고서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밤샘 작업의 피곤함과 함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종 타겟 리스트입니다. 총 17개국 98개의 법인 및 개인 계좌입니다. 자금 세탁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지분 구조와 자금 흐름까지 모두 파악 완료했습니다. 시스템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진우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중앙의 지휘석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은 채 네스트 전체를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팀원들은 금융 해킹 법률 현장 침투 등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진우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그룹 회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비밀 조직이었다. 모두들 수고했다.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지휘본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난 1년간 우리가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때가 왔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최태준 회장의 비자금을 동결시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미라클 건설 나아가 아우라 그룹 전체에 기생하는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것이다. 단 하나의 증거도, 단 한 명의 공범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의 말에 요원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범죄 소탕 작전이 아니었다. 그룹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진우는 메인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그러자 전 세계 지도가 화면에 나타났고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각국의 주요 도시 위에 표시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오늘 밤 무너뜨려야 할 최태준의 비밀 제국이었다. 진우는 박서준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넌 그냥 말단 직원일 뿐이야. 그래, 세상이 보기에는 그랬다. 하지만 그 말단 직원이 지금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위를 다투는 거대 기업 회장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 아이러니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고 오직 필요할 때 가장 정확한 곳에 사용할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네스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코드명 아이스 스톰 작전을 개시한다. 알파팀은 스위스 버진 아일랜드 루트를 차단하고 브라보팀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자금 이동을 막아라. 찰리팀은 국내 계좌 전체를 통제하고 델타팀은 모든 증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사법기관 제출용으로 정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네스트는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고 메인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하나씩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타겟 1 frozen. 타겟 2 frozen. 메시지가 쉴 새 없이 화면 위로 떠올랐다. 최태준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의 성이 불과 몇 분 만에 거대한 빙산처럼 얼어붙고 있었다. 진우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동결된 자산의 규모와 법적 절차,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언론의 파장까지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창조적인 파괴였다. 그는 최태준이라는 거대한 암세포를 도려냄으로써 아우라 그룹이라는 환자를 살리려는 외과 의사와 같았다. 그리고 그 수술에는 어떠한 감정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작전 개시 10분 후 박서준이 보고했다. 팀장님, 모든 목표물의 동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최태준 회장은 이제 자신의 계좌에서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연결된 모든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 역시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의 1단계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곧 얼어붙은 제국의 주인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알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우는 지휘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곧 닥쳐올 혼돈의 아침을 기다렸다. 최태준은 필사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를 비호하던 정치권과 재계의 인물들도 동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그의 아내 최수연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는 그녀의 절망을 상상했지만 마음속에는 어떤 동요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뿐이었다. 서준아, 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최태준 회장의 모든 통신 기록과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해. 분명히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외로 도주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더 촘촘히 쳐둬.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서준은 즉시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푸른 점으로 뒤덮인 세계지도, 그것은 그가 이룩한 정의의 증표였다. 이제 진짜 전쟁은 동이 트는 순간부터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일은 그의 일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듯 보였다. 그가 현관을 나설 때까지도 아내 최수연은 침실에서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보통 정오가 다 되어서야 늦지막이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다. 진우는 텅 빈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이제 곧 이 고요한 아침은 비명과 혼돈으로 채워질 터였다. 최수연은 눈부신 햇살에 눈을 떴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그녀의 실크 잠옷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오늘은 대학 동창들과 청담동에서 브런치 약속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SNS를 확인하며 친구들의 시샘을 한몸에 받을 오늘의 착장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어젯밤 남편과의 불쾌한 다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1시간 후 그녀는 완벽하게 변신해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패션 잡지의 화보 같았다. 그녀는 현관에 놓인 수십 켤레의 구두 중에서 이번 시즌 신상인 빨간색 스틸레토 힐을 골라 신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흰색 포르쉐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우렁찬 배기음이 그녀의 자존심을 한껏 고양시키는 것 같았다.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레스토랑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 수연이 왔어. 이 가방 신상이지. 역시 넌 뭘 걸쳐도 태가 난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에 최수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들은 서로의 남편과 자식, 그리고 새로 산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2시간 가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최수연은 지갑을 꺼내 들었다. 오늘은 내가 살게. 다들 맛있게 먹었지. 그녀는 과시하듯 자신의 블랙카드를 웨이터에게 건넸다. 친구들의 눈이 부러움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잠시 후 웨이터가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최수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웨이터는 다시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의 수금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당황한 그녀는 지갑에 있는 다른 카드들을 모조리 꺼내 건넸지만 모든 카드가 똑같이 승인 거절되었다. 결국 식사비는 다른 친구가 계산해야 했다. 최수연은 굴욕감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친구들의 위로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듯 채올라탄 그녀는 곧장 자신의 개인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카드가 전부 정지됐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녀의 날카로운 외침에 전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희도 지금 원인을 파악 중인데 상위 금융감독기관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라고만 나옵니다. 저희 쪽에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위 기관의 특별 지시라는 말에 최수연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아버지 최태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을 터였다. 같은 시각 미라클 건설 본사 회장실.
최태준은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의를 이끌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그의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라고 알렸다.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를 중단시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준은 딸의 불평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단순한 전산 오류이거나 은행 측의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다. 알았다, 진정해. 아빠가 금방 해결해 주마.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이 주거래로 이용하는 은행의 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함께 골프를 치고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는 막역한 사이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행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회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가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자 은행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의 특별감사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회장님과 관련된 모든 금융 거래를 즉시 동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우라 그룹 본사. 그 단어가 최태준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속한 그룹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비수였다. 그가 무언가 더 물어보기도 전에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재무담당 임원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의 주요 법인 계좌들이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악몽 같은 보고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차명으로 관리하던 주식 계좌, 심지어 비밀리에 조성해둔 비자금 계좌까지 그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막혀버렸다. 그의 금융제국 전체가 거대한 빙하 속에 갇혀버린 것이다. 회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의 고성과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최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수년간 자신의 뒤를 봐주던 정계의 실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최 회장 미안하네. 이번 일은 내가 손을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아우라 그룹 내부의 문제라고 하더군. 괜히 나까지 휘말리고 싶진 않네.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다. 그가 믿었던 모든 인맥과 권력이 순식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강철벽은 사실 그의 돈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모래성이었던 것이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는 하지만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혼란을 뒤로한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최수연은 쇼핑도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굴욕감과 불안감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아, 모든 게 끝났다. 우리 회사 망한 것 같다. 최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사실이다. 누군가 우리 집안을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다. 넌 혹시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느냐? 내 남편 이서방은 요즘 뭐 별다른 일 없었고 아버지가 내뱉은 마지막 말에 최수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아빠도 참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말단 직원일 뿐인데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난 후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사람. 그녀는 어젯밤 자신을 바라보던 남편의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을 떠올렸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 설마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길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그러나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이진우는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평범한 금융 컨설팅 회사 파이넥스 솔루션으로 출근했다. 이곳은 그가 평범한 말단 직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무대였다. 사무실은 활기 없이 정체된 공기로 가득했고 동료들은 커피 머신 주위에 모여 어젯밤 드라마 이야기나 주식시장에 대한 얕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그들 사이에 적당히 섞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 이 대리 어제 요청한 보고서 다 됐나?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그를 부른 사람은 그의 직속 상관인 김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능력도 없으면서 권위적인 태도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인물이었다. 진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한 태도로 보고서를 건넸다. 네 부장님, 여기 있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김 부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 대리 자네는 아직도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하나 여기 표에 오타가 있잖아. 정신 안 차려 그는 모두가 듣도록 큰 소리로 진우를 질책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몇몇 동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고소하다는 듯이 웃음을 참았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그의 굴욕적인 모습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피스에서는 네스트의 긴박한 보고가 실시간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팀장님, 최태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비서실장과 핵심 임원 몇몇을 서울 외곽의 비밀 별장으로 소집했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우는 김 부장의 질책을 한 귀로 흘려들으며 머릿속으로는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한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최태준의 비밀 별장 안은 무거운 침묵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모여든 핵심 측근들을 쏘아보았다. 대체 누구 짓이야? 우리를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놈이 대체 누구냐고 그의 고함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 역시 정체 모를 적의 압도적인 힘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기 전에 본사에 있는 이중 장부와 내부 거래 자료들을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최태준은 즉시 결단을 내렸다. 김 실장 즉시 사람을 보내 본사 지하 비밀 금고에 있는 모든 서류를 소각 처리해 단 한 장도 남겨서는 안 돼. 그의 명령에 비서실장은 급히 별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진우의 이어피스에서도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다. 타겟 증거 인멸 지시, 예상 위치는 미라클 건설 본사 지하 3층 문서 보관소. 진우는 김 부장에게서 보고서를 돌려받아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척하며 스마트폰을 들어 아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플랜 B1 실행.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즉시 네스트의 박서준에게 전송되었다. 박서준은 메시지를 받자마자 델타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델타팀의 한 요원은 즉시 준비된 대포폰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미라클 건설의 비자금 관련 내부 고발입니다. 지금 즉시 본사를 덮치지 않으면 최태준 회장이 모든 증거를 파기할 겁니다. 지하 3층 문서 보관소입니다. 전화는 짧고 간결하게 끝났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대한민국 언론이 떠들썩해졌다. TV 화면에는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미라클 건설 본사로 들이닥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저항을 뚫고 지하 3층으로 향했고 소각로 앞에서 서류를 태우려던 최태준의 부하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겨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별장에서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준은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저들이 알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최태준은 다음 수단으로 자신과 결탁한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든 검찰 수사를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반응은 냉담했다. 최 회장, 지금 제정신인가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게.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사실 그는 방금 전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문자에는 그가 최태준에게서 뇌물을 받는 장면이 찍힌 고화질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있었다. 최태준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적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한 발 앞서 그의 모든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과 공포를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령과 싸우고 있었다. 파이넥스 솔루션 사무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미라클 건설 사태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봤어, 최태준 회장 완전히 끝난 것 같더라. 검찰이 증거 인멸 현장을 덮쳤대. 그러게 말이야. 평소에 얼마나 해먹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쌤통이다. 진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구내식당의 맛없는 점심을 묵묵히 먹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설계한 장본인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지루한 회사 생활에 찌든 평범한 직장인의 그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박서준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2단계 언론 플레이 시작. 타겟은 온라인 경제지 이코노믹 헤럴드.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 회사 베리타스 캐피탈의 자금 흐름도를 넘겨. 네스트의 델타팀은 즉시 정보를 가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자에게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리고 1시간 후 단독 미라클 건설 조세 피난처에 유령 회사 설립 수천억 원 횡령 정황 포착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기사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미라클 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액 주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즉시 특별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최태준은 이제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이라는 사면초가의 적에게 포위되었다. 진우가 설계한 보이지 않는 그물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진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가방을 챙겼다. 김 부장은 퇴근하는 그를 붙잡고 또 잔소리를 늘어놓았지만 진우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마침내 사무실을 벗어난 그는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온종일 최태준과 미라클 건설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수연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서는 진우를 발견하고는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당신도 금융회사 다니니까 알 거 아냐.
우리 아빠 회사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뉴스 다 사실이야. 그녀의 눈빛에는 어젯밤의 의심과 함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회사에서 배운 듯한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글쎄, 저 정도면 보통 분식회계나 횡령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겠지. 가끔 있는 일이야. 그의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대답에 최수연의 눈에 떠올랐던 의심의 빛이 다시 경멸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 남자는 이런 거대한 사건의 흐름을 읽을 능력조차 없는 그저 평범하고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다. 진우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보이지 않는 지휘관은 다시 자신의 성체로 돌아왔고 문 밖에는 그가 무너뜨린 세 개의 잔해 속에서 절망하는 여인만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최태주는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파괴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와 편집증에 사로잡힌 굶주린 늑대였다. 법과 언론의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그의 사고방식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원초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내부의 배신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쥐새끼를 찾아내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이자 과거 어두운 세계에 몸담았던 인물인 윤 이사를 불렀다. 윤 이사 자네의 옛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네. 회사 재무팀 놈들부터 샅샅이 뒤져. 컴퓨터 접속 기록 통화, 내역 개인 계좌까지 전부 다. 우리 정보를 검찰에 넘긴 놈 내 앞에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지시에 윤 이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섰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예고되고 있었다. 한편 미라클 건설 재무팀의 말단 사원 김민지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회사 전체가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처럼 혼란에 빠져 있었고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헐뜯기 시작했다. 그녀는 몇 달 전 회사의 비리를 발견하고 큰 용기를 내어 익명의 기업 윤리신고센터에 제보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이 아우라그룹의 비밀 감사팀으로 연결되는 창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단지 정의감 때문에 행동했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대가가 두려워졌다. 윤 이사의 내부 감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감사팀 직원으로 위장시켜 재무팀 직원들을 한 명씩 불러내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묘한 질문과 은근한 협박으로 직원들의 숨통을 조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감한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유독 많은 김민지가 그들의 레이더에 포착되었다. 윤 이사는 최태준에게 보고했고 최태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무실에서는 소란 피우지 마. 조용히 밖에서 처리해. 그날 저녁 김민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나섰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이어진 업무 때문에 회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텅 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차로 걸어가던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두 개가 불쑥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다. 김민지 씨 맞으시죠? 저희랑 잠시 얘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김민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외침에 사내들은 비웃으며 다가왔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괜히 다치고 싶지 않으면 말이지. 한 사내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검은색 벤 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배용 하는 굉음과 함께 주차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터져 나갔다.
완벽한 어둠이 내리자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하며 차가운 물줄기를 사방으로 뿜어내기 시작했다. 사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김민지를 놓쳤다. 그 찰나의 순간 어둠과 물줄기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검은 복장의 인물들이 소리 없이 사내들에게 접근했다. 치직 타는 소리와 함께 사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성능 전기 충격기였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한 인물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김민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우린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조용히 저희를 따라오세요. 그는 김민지를 부축해 주차장 구석의 비상계단으로 신속하게 이끌었다. 바깥에는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던 평범한 세단이 있었다. 김민지는 넋이 나간 채로 채 올라탔고 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네스트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진우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완벽한 구출 작전이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윤 이사의 부하가 비틀거리며 상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 보고했다. 이사님, 놓쳤습니다. 갑자기 귀신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보통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수부대처럼 움직였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최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한 감사팀이나 검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적인 무력 집단까지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함정에 빠진 것이다. 같은 시각 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방금 전에 구출작전 영상을 태블릿 PC로 검토하고 있었다. 에코팀 임무 완료. 자산은 안전하게 확보나 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때 노크도 없이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최수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의심으로 뒤엉켜 있었다. 당신 아까 어디 있었어? 당신 회사에 전화했는데 잠시 자리 비웠다고 하던데. 진우는 태연하게 태블릿을 끄며 대답했다. 아, 은행에 잠시 다녀왔어.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그의 완벽한 거짓말에 최수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상해. 당신은 너무 침착해.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당신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진심이 담긴 의심이었다. 진우는 잠시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논리로 대답할 뿐이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 수연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행동해야지. 그의 비정상적인 이성적인 태도는 그녀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최수연은 그의 대답에 몸을 떨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런 기계 같은 분석이 아니었다. 최소한의 걱정, 최소한의 인간적인 동정심이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남편이 그저 무능하고 무심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무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완벽한 가면 위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실수가 아니라 그의 비인간적인 완벽함이 만들어낸 균열이었다. 김민지의 구출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와 그녀의 증언,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이 네스트로 흘러 들어오자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린 듯 정보의 홍수가 쏟아져 내렸다.
이진우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박서준은 핏발이 선 눈으로 메인 스크린에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를 띄우고 진우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최태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태준의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 수백 갈래로 쪼개져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 종착지에는 현직 장관, 대법원 판사, 유력 언론사 사주 등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최태준의 미라클 건설은 그들의 자금줄 역할을 했고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미라클 건설에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뒤를 봐주는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부패의 사슬은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의 몸속에 깊이 파고든 암세포와 같았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고작 부패한 기업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거대한 괴물의 꼬리를 밟은 것이었다. 네스트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팀원들은 스크린에 떠오른 이름들의 무게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싸움은 이제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화 차원을 넘어섰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그들은 이 거대한 카르텔의 힘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터였다. 박서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팀장님, 이 사실을 그룹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희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박서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순간 카르텔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언론과 사법부를 동원해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아우라 그룹을 부패의 온상으로 몰아갈 것이다. 아니, 진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회장님조차도 엄청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게 될 거야. 이 싸움은 물밑에서 우리 손으로 끝내야 한다.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돼.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그의 말에 팀원들의 눈빛이 다시 타올랐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장한 결의가 채웠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를 믿었다. 진우는 중앙지휘석 앞으로 걸어나가 디지털 화이트보드를 켰다. 그는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이들은 히드라와 같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돋아나지. 하나씩 차례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놈들의 심장을 한 번에 꿰뚫어야 한다. 그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 작전의 이름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팀의 해커들이 먼저 최태준이 카르텔과의 모든 거래를 기록한 비밀 장부가 존재하는 것처럼 완벽한 디지털 증거의 흔적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그 후 검찰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검찰이 곧 최태준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을 것이라는 정보를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에게 흘리는 것이 2번째 단계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택연금 상태인 최태준에게는 카르텔이 당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고 동시에 그가 비밀 장부를 이용해 검찰과 가명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을 카르텔 내부에 퍼뜨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EJ221G의 계책이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내부로부터 균열을 일으키고 그들이 허둥지둥 제 살 길을 찾아 움직이는 순간 그 모든 증거를 포착해
한 번에 그물로 건져 올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이었다. 박서준은 작전 계획을 듣고 경악했다. 팀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도가 발각되거나 그들 중 한 명이라도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의 우려에 다른 팀원들도 동의하며 술렁거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맹수들을 상대로 미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작전이었다. 진우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위험하다는 것 안다. 하지만 내겐 자네들이 있다. 자네들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김민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팀원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아졌다. 그날 이후 네스터는 판도라의 상자 작전을 위해 24시간 풀가동되기 시작했다. 데이터 전문가들은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가짜 장부의 디지털 서명을 만들어냈고, 심리전 팀은 카르텔 구성원들의 성격과 약점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흘릴 루트를 설계했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다듬어 나갔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모든 파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진우는 메인 스크린 앞에 섰다. 화면에는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의 얼굴이 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진우가 쳐놓은 거대한 사냥터의 사냥감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거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이 작전은 단순히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것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수술이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네스트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상자를 열어라. 최수연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봤던 청담동 사모님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아파트와 빚독촉 전화뿐이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고 모든 자산이 동결되자 거품 같던 그녀의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를 따르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전화를 피했고 가십거리로 그녀와 그녀의 집안을 씹어댔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이 거대한 저택 같은 아파트는 이제 그녀에게 황금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아버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TV를 보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바로 남편 이진우였다. 그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마치 외딴 섬처럼 비현실적일 정도로 평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그의 그 평온함이 최수연을 미치게 만들었다.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심지어 걱정하지도 않는 남편의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평소처럼 퇴근하고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주방에서 자신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와 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최수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미스터리한 남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의심은 이제 확신에 가까워져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혹은 최소한 그 중심에 남편이 있다는 미친 생각.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사냥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진우가 출근한 직후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의 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설픈 미행은 금방 끝이 났다. 진우의 낡은 세단은 몇 번의 신호와 골목길을 거치더니
복잡한 아침 출근길 인파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택시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좌절감과 함께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그녀는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과 보석 몇 점을 챙겨 과거 아버지가 사업상 이용했던 흥신소를 찾아갔다.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만난 인상 좋은 중년 남자인 소장은 그녀의 의뢰를 듣고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모님, 남편분의 뒷조사를 의뢰하시는 겁니까? 보통은 외도 문제인데. 최수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과거 친구 경력, 진짜 이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그동안 판도라의 상자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최태준의 카르텔은 내부 분열과 의심으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흥신소의 연락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약속한 날 그녀는 소장을 다시 만났다. 소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얇은 보고서 한 뭉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상합니다, 사모님. 의뢰하신 이진우 씨는 뭐랄까 유령 같은 사람입니다. 소장의 말에 최수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진우의 학력과 경력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몇몇 컨설팅 회사를 거쳐 현재의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텅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대학 동문들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학생 기록부에는 이름만 있을 뿐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한 교우 관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가 전에 다녔다는 회사 중 2곳은 이미 폐업하여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존재하는 다른 회사들도 그의 존재를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다. 가족관계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외에 친인척은 없었다. SNS 활동은 전무했고 통화 기록에 나타나는 친구라고 할 만한 인물도 없었다. 소장은 결론을 내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우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미없는 남자이거나 혹은 이것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가짜 신분입니다. 세상의 발자국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살아온 사람 같다고 할까요? 최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의심이, 그녀의 끔찍한 상상이 사실로 변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불 꺼진 거실에서 진우를 기다렸다. 손에는 흥신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마침내 진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당신 누구야? 진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수연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보고서를 던지듯 내밀었다. 당신에 대해 알아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더군. 텅 비어 있어. 유령처럼. 당신이 다녔다는 대학 회사. 전부 다 이상해.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왜 내 옆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절정에 달한 대립의 순간이었다. 이제 그가 가면을 벗을 차례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진우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슬픔이 서렸다. 그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처럼 상처받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지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결국 나를 뒷조사까지 한 건가? 그는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맞아. 나는 유령 같은 사람이었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였으니까. 대학 때는 아르바이트 하느라 친구 사귈 시간도 없었고 늘 조용히 살았어. 내가 다녔던 회사들이 작은 곳이라 망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나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당신 눈에는 그것마저도 죄가 되는 거였군. 그의 완벽한 영희 앞에 최수연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의심은 순식간에 잔인한 남편 괴롭히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교만함과 속물근성을 역으로 공격했다. 당신이 원하는 남편은 이런 유령 같은 놈이 아니었겠지. 대단한 집안에 화려한 경력을 가진 남자였어야 했는데. 미안하게 됐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그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찾아낸 모든 비정상적인 증거들은 그의 슬픈 과거 이야기 앞에서 평범함으로 둔갑해버렸다. 논리적으로는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건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를 공격할 무기가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서재로 향했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그의 등이 이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철 벽처럼 느껴졌다.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녀는 두렵고 또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판도라의 상자는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진우가 설계한 대로 거짓 정보와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의 파편들은 최태준의 카르텔 내부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그들의 신뢰는 공포와 의심이라는 강력한 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자로 의심했고 자신만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투쟁이 물밑에서 벌어졌다. 최태준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카르텔의 자금줄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제거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고 그의 집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시의 눈길들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토사구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생존 본능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법의 심판을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당장 오늘 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킬러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해외로 도피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둔 마지막 비상 탈출로를 가동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원본 서류들이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핵심 증거들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미라클 건설의 비밀 문서 보관 창고에 잠들어 있었다. 만약 그 서류들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는 설령 해외로 도망친다 해도 평생 국제적인 추적을 받으며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로 했다.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제로 만들어 세상에서 지워버리기로. 그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오늘 밤 자정 1번 창고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라. 그리고 인천항에서 만나지. 배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불태우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도주가 아니라 불사조의 부활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거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었다. 네스트의 지휘본부 메인 스크린에는 최태준의 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떠오르고 있었다.
박서준이 긴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팀장님, 최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문서 보관소를 소각하고 밀항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최태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손으로 모든 증거를 불태우는 방식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그가 설계한 판도라의 상자, 작전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돌발 변수였다. 만약 그 원본 서류들이 사라진다면 카르텔 전체를 엮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번 전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현 시간부로 모든 요원 비상대기 상태로 전환한다. 진우의 목소리가 네스트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알파팀과 브라보팀은 즉시 1번 창고 주변에 잠복해.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이건 단순한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닐 수도 있어. 우리를 끌어내기 위한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박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팀장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경찰 내부에도 카르텔의 끈앞풀이 있을 수 있다. 섣불리 공권력을 움직였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꼴이 될 수 있어. 이번 일은 우리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한다. 그의 말에 네스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그들은 정부와 금융을 무기로 싸우는 그림자 부대였다. 하지만 이제는 총과 폭력이 난무하는 실제 현장에 직접 개입해야 할 상황이 온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활동 영역을 넘어서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결정이 팀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개인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평소 입는 정장 대신 방탄 기능이 있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각종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의 다부진 몸은 평범한 회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살아있는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이 아니었다. 전장으로 향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서준과 팀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우는 그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자네들은 네스트를 지켜. 현장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움직인다. 서준이 자네는 여기서 나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해. 현장과의 통신을 유지하고 모든 변수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그는 자신의 최정예 현장 요원들인 에코팀 3명만을 호출했다. 그들은 과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최고의 베테랑들이었다. 진우는 장비를 점검하며 그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목표는 2가지다. 첫째, 최태준의 증거 인멸을 저지하고 원본 서류를 확보한다. 둘째, 최태준의 신병을 확보한다. 단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중요한 증인이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진우는 네스트를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박서준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30분 이상 연락이 두절되면 즉시 플랜 C를 실행해. 우리가 확보한 모든 정보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넘기고 자네들은 즉시 네스트를 폐쇄하고 흩어져서 잠적하도록. 알겠나? 그것은 사실상의 유언과도 같은 비장한 명령이었다. 박서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팀장님. 진우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모니터 뒤에서 세상을 조종하던 보이지 않는 손은 이제 스스로 피를 묻히기 위해 전장의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두뇌 싸움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오직 힘과 속도, 그리고 의지만이 승패를 결정하는 원초적인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그리고 강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경기도 외곽의 밤하늘이 시뻘건 불길로 물들었다. 미라클 건설의 비밀 문서 보관 창고는 거대한 화에 휩싸여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수십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가 굉음을 내며 화재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뉴스 채널들은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타전하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을 등지고 창고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언덕 위에서 한 남자가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진우였다. 그의 손에 들린 고성능 야간 망원경에는 불길이 아니라 그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단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포착되어 있었다. 그는 옆에 대기하고 있던 에코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대로다. 화재는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어.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인천항 7번 부두로 이동한다. 인천항 7번 부두는 짙은 밤안개에 잠겨 있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와 부두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정박해 있는 수많은 배들 사이로 당장이라도 출항할 것처럼 불을 밝힌 호와 요트 한 척이 조용히 엔진을 울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안개를 뚫고 나타나 요트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초췌한 모습의 최태준과 그의 마지막 남은 경호원 2명이었다. 최태준의 손에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재산과 도피 자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뭘 꾸물거려 빨리 배에 타. 그가 요트로 향하는 트랩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4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이진우와 그의 에코팀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도 기습적이어서 최태준의 경호원들은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했다. 에코팀원들은 훈련된 맹수처럼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경호원 2명을 제압해버렸다. 관절이 꺾이는 고통스러운 소리와 짧은 신음이 안개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최태준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경악하여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손에 든 가방을 내팽개치고 요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이진우였다. 최태준은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지르며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이 개자식 내 놈이 대체 누구야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진우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채단 하나의 간결한 동작으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끼기기. 바로 그때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부두에 울려 퍼지며 한 대의 흰색 포르쉐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겁에 질린 얼굴의 최수연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차에 몰래 붙여두었던 위치 추적기를 보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남편이 괴물 같은 힘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제압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헐떡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남편. 평소에 그 나약하고 무기력하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등은 산처럼 거대해 보였고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권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최수연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최수연의 등장을 확인했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최태준을 향해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집에서 들려주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태준 회장, 내 소개를 하지. 나는 아우라그룹 회장 직속 비밀 감사 조직 특수자산관리팀의 팀장, 코드네임 제로다. 특수자산관리팀. 그 이름이 최태준의 귀에 들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룹 내부에 전설처럼 떠돌던 회장의 카리자 그림자 부대. 그 실체를 마주한 것이다. 진우는 최수연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마치 죄목을 읊는 검사처럼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은 그룹의 신뢰를 배신하고 지난 20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최태준의 귓가에 속삭였다. 버진 아일랜드의 유령 회사 베리타스 캐피탈을 통해 빼돌린 2천억 원, 국토부 장관에게 건넨 50억 원의 뇌물. 그리고 당신의 비리를 눈치챈 재무팀의 김민지 사원에 대한 납치 및 살해 교사 혐의까지. 당신의 모든 죄를 우리가 알고 있다. 진우가 읊는 죄목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최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저항을 포기하고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 시작했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내 최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차문에 기댄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가 경멸했던 남편 무능력하다고 무시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집행한 거대한 힘의 주체였다. 그의 침착함, 그의 무관심, 그의 정체불명의 과거.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며 맞춰주고 있었다. 진우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내려찍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지막 진실을 선고하는 심판관일 뿐이었다.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이제 알겠나? 최수연 씨,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부두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다. 당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당신의 남편. 그 하찮고 볼품없다던 말단 직원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 끝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수연의 세상은 그 순간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파괴한 낯선 신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새벽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법이다. 최태준과 그의 잔당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밴에 실려 사라지자 인천항 질번 부두에는 다시 짙은 안개와 정적만이 남았다. 이진우의 에코팀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흩어졌고 그는 잠시 동안 홀로 부두에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최수연이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었던 남자와 자신의 세계를 파괴한 심판자가 겹쳐 보이는 환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미라클 건설 최태준 회장, 밀항 직전 극적 체포냐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언론의 한 면을 장식했다. 진우의 팀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해서 최태준의 카르텔은 더 이상 손을 쓸 틈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속보가 터져나왔다. 현직 장관이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대법관이 탄핵되었고 수많은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이진우가 열었던 판도라의 상자는 대한민국에 가장 골마터진 환부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다가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도 높은 개혁안이 발표되자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진우는 이 모든 광경을 네스트의 스크린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집이었던 아파트를 찾았다. 화려했던 가구와 예술품들은 대부분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압류된 상태였다. 텅 비어버린 거실은 낯설고 황량했다. 최수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싼 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낯설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더 그녀다워 보였다. 진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경멸이나 분노는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특유의 공허함과 폭풍의 눈을 통과한 자의 기묘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텅 빈 거실의 양끝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수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놀랍도록 차분했다. 왜? 그랬어. 그녀는 진우를 돌아보며 다시 물었다. 아니, 우리 아버지를 심판한 걸 묻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일이었겠지. 내가 묻고 싶은 건 왜 나와 함께였냐는 거야. 그 모든 경멸과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왜 내 곁에 있었어? 그것은 그녀가 지난 일주일 내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임무의 일부였어. 당신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우리 팀의 감시 대상이었고 당신은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였으니까. 그의 솔직한 대답에 최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당신의 웃는 모습, 당신의 당당함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지. 당신이 사랑한 건 이진우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꿈꾸는 완벽한 남편이라는 환상이었다는 걸. 그의 말은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만든 틀에 그를 끼워 맞추려고만 했다. 진우는 먼지가 쌓인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 더 이상은 무의미해. 최수연은 말없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질문 같았다. 진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연민과 비슷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현관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 최태준의 딸도 내 아내도 아닌 최수연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자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 진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다가와 멈췄다. 조수석에는 박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새로운 파일 하나를 건넸다. 팀장님, 휴가도 없이 죄송합니다. 다음 타겟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불법 무기 밀매 조직과 연계된 하운 회사입니다.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 것 같습니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전쟁터를 향하고 있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 속으로 소리 없이 합류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도시, 그 화려한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어둠과 부패가 도사리고 있었다. 폭풍은 끝났지만 그림자 속에서 폭풍을 부르는 남자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세상이 모르는 이름 없는 수호자였다.